영국이 멈췄습니다. 런던 지하철 35년 베테랑이 한국을 다녀온 뒤 단 한마디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어. 그 순간 교통청은 충격에 빠졌고 그의 과거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럴드 조지슨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살이고 런던에서 35년간 지하철 일을 해온 할아버지예요.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면 저는 정말 전형적인 영국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은행원이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죠. 저희 집안은 대대로 영국에서 살아온 토박이 가문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공학에 관심이 많아서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어요. 졸업 후에는 바로 런던 교통청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전문 분야는 지하철 시스템 설계와 운영 최적화예요. 가족은 아내 마거릿과 아들 존, 그리고 손자 톰이 있어요. 아내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정년퇴직했고 아들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손자 톰은 올해 12살인데 정말 귀여운 녀석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젊었을 때부터 영국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어요. 대영제국의 후손이라는 생각도 있었고 서구 문명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다고 믿었거든요. 특히 런던 지하철은 세계 최초라는 역사적 의미도 있고 해서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해외 경험도 그리 많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 프랑스, 독일 정도는 가봤지만 대부분 유럽 내에서만 여행했고 아시아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는 TV나 신문으로만 접했죠. 평소 성격은 좀 고집스러운 편이에요. 한번 마음먹으면 잘 바뀌지 않고 자존심도 센 편이죠. 아내가 항상 당신은 너무 완고하다고 타박할 정도예요. 취미는 독서와 클래식 음악 감상이고 특히 영국 역사에 관한 책들을 좋아해서 집에 관련 서적이 수백 권 있어요. 그런 제가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10년 전 런던 교통청의 차세대 지하철 시스템 설계 공모에 참가했을 때 일이에요. 저는 10년간 준비한 자신 있는 제안서를 냈어요. 런던 지하철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완벽한 설계라고 자부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박호준이라는 젊은 엔지니어가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저를 압도해버린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엔지니어가 저보다 20살이나 어렸다는 거였어요. 발표 당일 제가 전통적인 방식의 개선안을 설명하고 있을 때 청중들의 반응이 미지근했어요. 그런데 박호준 씨가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스마트 시스템, 빅데이터 활용, 친환경 설계까지. 제가 생각지도 못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결과 발표에서 박호준 씨가 압도적 점수로 1등을 차지했어요. 전 세계 전문가들 앞에서 구식 영국 혁신 한국이라며 비교당했고 언론에서도 런던 지하철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저를 조롱했어요. 30년 경력이 하루 만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시상식 후 리셉션에서 한 독일 동료가 농담처럼 해럴드, 이제 아시아한테 배워야 하는 거 아니야? 시대가 바뀌었어 라고 했을 때 정말 치욕스러웠어요. 주변 사람들이 웃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고작 아시아 애송이한테 내가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나?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 아니 아시아 자체가 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그 사건을 언급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아시아 관련 프로젝트만 나와도 신경이 곤두섰어요. 그렇게 10년간 마음 한편에 응어리가 남아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한국에서 교통포럼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이 왔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번 기회에 한국 지하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줘야겠어.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국 출장은 제 커리어의 마지막 큰 프로젝트 같은 의미였어요. 솔직히 마지막으로 한번 영국의 우수성을 보여주자는 생각도 있었고요. 런던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사람들도 무질서할 거라고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마음가짐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생각보다 깨끗하네 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겁만 번지르르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공항에서 짐을 찾고 있는데 항공항 직원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영어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친절한 척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분의 미소가 정말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이런 평범하고 보수적인 영국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낯설고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호텔로 가기 위해 공안 철도를 타게 되었어요. 런던 지하철을 수십 년간 이용해온 저로서는 당연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처음으로 놀란 건 역사가 정말 깨끗했다는 거예요. 런던 지하철은 오래된 역사들이 많아서 곰팡이 냄새나 축축한 느낌이 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병원처럼 깨끗했어요. 그 다음은 안내 방송이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차례대로 나오는데 영어 발음도 정말 정확했어요. 런던에서는 가끔 안내 방송이 잘 안 들릴 때가 있는데 여기는 정말 선명하더라고요. 열차를 기다리면서 주변을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노인분들은 앞쪽에, 젊은 사람들은 뒤쪽에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전광판에 2분 후 도착이라고 나왔는데 정말 정확히 2분 후에 열차가 들어오더라고요. 런던에서는 약 5분 후라고 해놓고 10분을 기다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말이에요. 열차에 탔을 때는 더 놀랐어요. 러시아어 시간이었는데도 모든 사람이 조용했거든요. 런던에서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전화통화도 하고 음악도 크게 들으면서 다니는데 여기서는 정말 도서관처럼 조용했어요. 한 할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는데 가방에서 조그만 손수건을 꺼내서 의자를 한 번 더 닫고 앉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들은 정말 깔끔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본격적으로 서울 지하철을 체험해보기로 했어요. 호텔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길이었는데 이때가 진짜 제 편견이 깨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지하철역 입구에서부터 깜짝 놀랐어요.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지나가던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어디로 가세요?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런던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서로를 돕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임신부가 오시니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자리를 양보하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양보하라고 미루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한 아이가 뛰어다니면서 다른 승객에게 부딪힐 뻔했는데 그 아이 어머니가 정말 정중하게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딪힐 뻔했던 분이 오히려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런던에서는 언제부터 이런 따뜻한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걸까? 환승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대학생이 영어로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야 할 곳까지 직접 안내해 주었어요. 그 학생이 마지막에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래요. 정말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다음 날은 제가 지하철역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괜히 불안한 기분이 들더군요. 돌아보니 30대 정도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저를 알아본 것 같은 표정이었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제가 누군지 알아본 건 아니겠지? 그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면서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관광으로 오신 건가요? 너무나 완벽한 영어였어요. 저는 왠지 모르게 경계심이 들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냥 개인적인 관심으로.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런데 전문가 같으신데요? 사진 찍으시는 각도나 관심, 보시는 부분이 일반 관광객과는 다르신 것 같아서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저를 얼마나 오래 지켜본 걸까요? 저는 영국에서 교통 관련 일을 합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오, 정말요? 그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같은 분야에서 일해요.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통공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온몸에 경보가 울렸어요. 교통 전문가라고? 혹시 제가 누군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김수민 씨가 계속 말했어요.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영국 교통 분야에서 일하신다니 정말 궁금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름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해럴드 조지슨입니다. 그 순간 김수민 씨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놀라움과 함께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잠깐만요. 김수민 씨가 저를 다시 자세히 보더니 혹시 해럴드 조지슨 교수님이신가요? 런던 교통청에?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들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김수민 씨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와, 이게 무슨 우연인가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단순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 분야에서는 정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김수민 씨가 말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 사람이 제 과거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김수민 씨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그 국제 설계 공모전 기억하세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말 제가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왜 그걸 물어보시나요? 제 목소리는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김수민 씨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사실 그때 저희 대학 선배가 참여했었거든요. 박호준 선배요. 박호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10년간 저를 괴롭혔던 그 이름이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세요? 김수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김수민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교수님,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할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좋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카페로 향하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장이구나. 10년 전의 치욕이 다시 드러나는구나. 카페로 가는 길이 마치 단두대로 향하는 길 같았어요. 제 다리는 무겁기만 했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어요. 카페에 앉아서 차를 주문하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김수민 씨의 표정을 살폈어요. 혹시 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건 아닌지, 이 모든 게 함정인 건 아닌지. 김수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교수님, 사실 박호준 선배는 저에게 정말 큰 영향을 준 분이에요. 저는 차를 마시는 척하면서 속으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제 제 과거가 다 드러나는구나. 김수민 씨는 박호준 선배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공모전 우승 이후의 성과들, 한국 교통 기술 발전에 기여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저 때문에 고생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김수민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선배가 그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몇몇 서구 전문가들이 정말 심한 말들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수민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어디로도 갈 수 없었어요. 마치 법정에 선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인종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나 김수민 씨가 계속했어요. 기술 도용 의혹 같은.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저예요. 저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김수민 씨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이렇게 갑자기 고백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끔찍한 말들을 다 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려고 했지만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30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제 목소리는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어요. 김수민 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저를 더욱 괴롭혔어요. 아시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끔찍한 말들도 했고, 심지어 기술을 훔쳤다고 거짓 신고까지 했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10년간 이 일이 저를 괴롭혔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김수민 씨가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 침묵이 저에게는 심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정말 추악한 인간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어요. 그때 김수민 씨가 물티슈를 밀어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분명 저를 비난할 줄 알았는데 사실 박 선배는 교수님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이에요. 오히려 그 일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어리둥절했어요. 제가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이 저를 원망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김수민 씨가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만약 교수님이 원하신다면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저는 새로운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직접 만난다고요? 제가 그렇게 모욕한 사람을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생겼어요. 정말 혹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내일 일을 생각하니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정말 가야 하나? 차라리 런던으로 도망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짐을 쌌어요. 공항으로 가서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버렸어요. 아니야, 이번에도 도망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오후 2시. 약속 장소인 카페 앞에 도착했지만 저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카페 밖에서 30분 동안 서성거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요. 김수민 씨가 나와서 저를 발견했어요. 교수님, 여기 계셨네요.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박 선배요. 벌써 10분째 기다리고 계세요. 그 말을 듣자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 그분이 와 있다니요. 저는 못 들어가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수민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교수님, 괜찮아요. 선배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한 남성이 일어나서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바로 그분이었어요. 10년 전보다 성숙해졌지만 확실히 제가 그렇게 모욕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도망치고 싶었어요. 뒤돌아서 뛰어나가고 싶었죠. 하지만 다리가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박호준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교수님, 정말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그 손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이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다니요. 저는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박호준이 제 상태를 보고 괜찮으세요? 앉으셔서 천천히 이야기해요라고 말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에 머리를 박았어요. 카페 안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10년간 쌓인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저는 정말 괴물이었어요. 당신을 그렇게 모욕하고. 저는 울면서 계속 사과했어요. 박호준이 당황해서 교수님, 진정하세요. 괜찮아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들고 그분을 바라봤어요. 저는 10년간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당신을 미워하면서도 제 자신을 더 미워했어요. 그때 박호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펑펑 운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교수님, 그는 계속 말했어요. 만약 괜찮으시다면 앞으로 함께 일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울었어요. 용서받는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함께 일하자고 제안까지 해주시다니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물었어요. 그는 따뜻하게 웃으며 물론이죠라고 답했어요. 그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을 경험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받는 기적을요. 카페를 나올 때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10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호준 박사와의 만남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시험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바로 내일 있을 포럼 발표였거든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거의 패닉 상태였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제가 처음에 준비했던 발표 자료가 떠 있었어요. 영국 지하철의 우수성과 아시아 국가들이 배워야 할 점들이라는 제목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이걸 어떻게 발표해? 이제 와서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할 건가? 저는 방 안을 미친 듯이 돌아다녔어요. 창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고 물을 마셨다가 뱉기를 몇 번이나 했어요.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이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치욕적인 과거를 다 털어놓아야 하나? 아침 6시 저는 결심했어요. 발표 자료를 완전히 새로 만들기로 한 거예요.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칠 수도 없었지만 계속 타이핑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교훈이라는 새로운 제목을 쓰는 순간 발표 당일 아침 저는 아침도 못 먹었어요. 속이 너무 울렁거렸거든요.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발표장으로 가는 길에 김 씨와 호준 박사를 만났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 김수민 씨가 걱정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차라리 도망치고 싶어요. 박준호 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교수님, 진실을 말하는 것만큼 용기 있는 일은 없어요. 발표장 문 앞에 서자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안에서 들리는 웅성거리는 소리, 각국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저에게는 심판의 소리로 들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제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제 다리는 후들거렸고 심장은 터질 것 같이 뛰었어요. 단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마치 처음장으로 가는 길 같았어요. 각 발걸음마다 제 운명이 결정되는 느낌이었어요. 마이크 앞에 서자 갑자기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말을 안 하지? 뭔가 이상한데? 그런 속삭임들이 저에게는 천둥소리처럼 들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완전히 망신당하는 거야. 그때 박호준 박사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용기를 냈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계속했어요.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저는 35년간 런던 지하철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지만 저는 잠시 멈췄어요. 동시에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 찬 추악한 인간이었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어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발표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10년 전의 치욕적인 일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박호준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정말 목이 메었어요. 제가 그렇게 상처를 준 분이 오히려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제 목소리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너무 울컥해서 말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장내는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요. 저는 한국에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말을 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호준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말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주었거든요. 발표 후 많은 전문가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저도 반성하게 되었어요. 같은 말들을 해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짐을 벗어던진 기분이었거든요. 런던으로 돌아온 뒤 제 삶은 겉보기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듯 보였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아내 마거릿은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얼굴이 편해졌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자책감,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기적 같은 용서. 마거릿은 끝까지 말없이 듣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속삭였어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준 한국이 고맙네요. 며칠 뒤 교통청에서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해럴드, 당신 발표 영상 봤어. 그게 진심이었나?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네, 그리고 한국과 함께하면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죠. 결국 런던과 서울의 공동기술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됐습니다. 박호준 박사도 정식 초청받아 런던을 방문했고 저희 집에서 손자 토마도 만났습니다. 박사님, 할아버지를 정말 바꾸신 거예요? 톰의 말에 박호준은 웃으며 말했죠. 아니야, 내 할아버지가 스스로 바뀐 거란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날 밤 톰이 제게 꼭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래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생각했죠. 기술로 만든 건 열차였지만 사람으로 움직인 건 제 마음이었다는 걸.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제 안에서 가장 조용한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새벽이 올 때마다 저는 혼자 주방 창가에 앉아 창밖 어스름한 하늘을 바라보곤 합니다. 예전엔 하루의 시작이 지하철 노선도와 시간표였는데 요즘은 더 조용하고 더 사람 냄새 나는 것들로 하루를 엽니다. 어느 날 손자 톰이 묻더군요. 할아버지, 한국에서 뭐 배우고 온 거예요?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을 묻는 사람보다 아무 말 없이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자. 난 그걸 배웠단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메모장에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기술이 아닌 사람을 배웠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